미국이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재활용에 무심하던 미국인들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이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던 미국은 막대한 예산을 제시하며 협력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뉴욕의 한 공무원은 아예 백지 수표를 들고 찾아와 당신들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무릎까지 꿇었다는 믿기 힘든 일화도 전해졌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미국이 이렇게까지 간절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해리스라고 합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0년 넘게 도시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연구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절 쓰레기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해요. 좀 웃기지만 사실이죠. 저는 도시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연구합니다. 요즘 제가 사는 뉴욕이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쓰레기차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몇 건 있었죠. 몇몇 동네 주민들이 예전보다 악취가 심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여름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뉴욕의 여름은 원래 덥잖아요. 더우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더 심해지기 마련이니까요. 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맨해튼의 한 대형 쓰레기 집화장에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피자 조각, 상한 채소, 먹다 남긴 밥, 썩은 고기, 음식물 쓰레기가 며칠째 쌓이고 있었어요. 원래는 바로바로 수거돼야 하는데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 열기에 음식이 훨씬 빨리 썩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냄새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단순한 악취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냄새 때문이었어요. 쓰레기장 근처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사무실 직원들은 집중을 못했어요. 식당은 손님이 끊겼고 거리에는 사람이 줄었어요.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공기가 끈적거리고 상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찼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상한 느낌이었죠. 뉴스가 들끓었습니다. 뉴욕, 음식물 쓰레기의 질식, 악취에 멈춘 맨해튼. 이런 자막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걸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가 비상 상황이었죠. 저는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장과 고위 관계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고 저도 환경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들 지쳐 있었고 눈빛은 불안했죠. 시장님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잠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앞에 놓인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진실은 너무 명확했어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고 있었어요. 분리수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음식물이 썩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스템도 없었죠.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더위가 심해진 지금 이건 재앙의 조합이었습니다. 저희 도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땅에 묻거나 태워버렸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가 아직도 그렇게 해요. 더 안타까운 건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조사 결과 뉴욕 시민의 80%가 분리 배출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다 같은 곳에 버려지니까 굳이 나눌 필요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 생각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참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는 쓰레기에 대해 논문도 쓰고 강연도 해왔는데 지금 거리엔 악취가 가득하고 시민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해결책을 찾으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국외 사례를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몇 년 전 한국에 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95%가 넘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봤어요. 솔직히 그땐 한국이 그저 규칙 잘 지키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겠거니 하고 웃어넘긴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틀렸던 걸지도 몰라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시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리스 박사,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다녀오겠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나라로 떠나는 여정이요. 예전엔 의심했던 그들의 시스템을 이제는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출발은 썩는 음식물 냄새였고 숨조차 쉬기 힘든 도시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대로라면 뉴욕은 살기 힘든 도시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냄새를 따라 세상의 반대편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은 늘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다고 믿었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뉴욕의 상황은 날마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민원은 쏟아졌고 시청 앞에선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시장은 점점 초조해졌고 시민들은 분노했죠. 모두가 빠른 해결책을 원했지만 뾰족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봤던 한국 관련 보고서가요. 전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가장 높다는 내용이었죠. 그때는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조직력은 있겠지. 하지만 기술은 다 외국 거 베낀 거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빠르긴 한데 깊이는 없겠지. 솔직히 그게 제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은 유행은 잘 따라가지만 유행을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저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14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노트북, 수첩, 간단한 옷까지, 그리고 뉴욕 쓰레기 위기 관련 자료를 가득 담은 두꺼운 파일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짐을 닫는데 딸 리사가 도와주었어요.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더군요. 한국이야. 제가 말했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요? 쓰레기 때문에요? 고개를 끄덕였죠. 배우러 가는 거야. 딸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심각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같은 질문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비행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보며 생각했어요. 뉴욕 거리의 냄새, 걱정 가득한 시장의 얼굴,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해왔는지. 하지만 정작 저조차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는 이미 답을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하나에 기대서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청결이었습니다. 공기가 가볍고 맑았어요. 공항 안은 음식물 냄새나 쓰레기 냄새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산뜻한 향이 났습니다. 입국장 곳곳엔 안내 표지판이 있었고 거의 모든 모퉁이에 분리수거통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 모두 따로 있었고 사람들은 정확히 그에 맞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더군요. 전혀 급해 보이지 않았고 귀찮아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멈칫했어요. 이건 규칙 때문만은 아니구나. 이 사람들 진심으로 믿고 실천하고 있네. 공항 밖으로 나서니 거기에도 쓰레기 분리 관련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 표기도 있었고요. 표면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옳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택시에 올라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 사이에 작은 가게들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지만 혼란스럽진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새로운 기술을 볼 거라 기대했어요. 최첨단 기계나 특별한 쓰레기통 같은 거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습관, 그리고 그 시스템을 대하는 존중이었죠. 그제야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삶의 방식, 생각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야.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신념일지도 몰라.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 작고 귀여운 분리수거 안내 책자가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는 음식물, 파란색은 재활용, 하얀 봉투는 일반 쓰레기, 그림으로도 친절하게 설명돼 있었어요. 방 구석에는 3개의 쓰레기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호텔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일은 시의 폐기물 관리 사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회의도 잡혀 있고 물어볼 질문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조용한 호텔 방 안에서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벌써 첫 번째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 생각 하나가
저희 모든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을 직접 보는 날입니다. 노트북과 수첩을 챙겨 들고 호텔 로비로 내려갔죠. 직원분이 친절하게 택시를 불러주셨어요. 이윽고 차가 서울 도심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인도에 쓰레기 봉투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쳐나는 쓰레기통도 없었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서울 자원순환센터에 도착하자 박 실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말끔한 옷차림, 차분한 미소, 단정한 인상이었고 덕분에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분은 저를 한 건물 안으로 안내하셨어요. 밝은 조명 아래 벽에는 각종 안내 포스터와 화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기계 설명, 분리 배출 방법, 그리고 작은 아파트 모형까지 있었어요.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그대로 보여주더군요. 박 실장님은 한국 시스템의 시작을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가 전국 의무화됐다고 했어요. 모든 가정이 따로 배출해야 했습니다. RFID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사람마다 카드를 갖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기계에 넣기 전에 그 카드를 먼저 태그해야 했어요. 기계가 무게를 재고 버린 양만큼 요금을 부과했답니다. 기술은 첨단이었지만 방식은 공정했어요.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하자 박 실장님은 근처 아파트 단지로 안내해 주셨어요. 입구를 지나 정원이 조성된 길을 따라가니 깔끔한 공간에 기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화면과 투입구만 있는 단순한 기계였답니다. 그때 한 어머니와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쪽을 향해 인사한 뒤 어머니는 카드를 기계에 갖다 댔어요. 화면이 반짝 켜졌고 음식물 쓰레기를 천천히 부었습니다. 무게와 요금이 화면에 떴고 몇 초 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그 옆에서 아이는 조그만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남은 국물이 들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조용히 옆에 있는 작은 싱크대 모양의 기계로 가더니 그 국물을 조심스레 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7살 정도 되어 보였거든요. 뉴욕에서는 어른조차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고 귀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곳에선 아이가 스스로 국물을 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런 걸 어디서 배우나요? 박 실장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집과 학교에서요.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음식물 처리장도 방문했어요. 안에는 조용히 돌아가는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말려지고 비료나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죠.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거의 없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공기는 거의 깨끗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이건 내가 지금껏 본 어떤 시스템과도 다르다. 밖으로 나서며 기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건 단지 기술로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문화를 통해 만들어진 행동이었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저는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을 배우러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낀 건 그 이상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쓰레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음식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뉴욕엔 아직 그게 없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쳐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뉴욕과 서울 두 도시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자리였습니다. 저희 도시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고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시스템을 직접 보고 느꼈기에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의 바른 인사로 시작됐습니다. 그 후 뉴욕 부시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깨끗한 도시, 앞선 기술력, 놀라운 재활용률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시스템을 사서 뉴욕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심지어 미국 내 독점 사용권 계약까지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게에서 물건 사듯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도 있고 기술도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수년간의 노력, 문화와 믿음, 사람들의 생활 방식 속에서 자라난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진짜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음식과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뉴욕 측 사람들 몇몇은 놀란 듯 했고 어쩌면 살짝 불쾌해 보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돈을 들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선 돈이 의미 없다는 말을 들은 셈이니까요. 부시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김 박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순간 참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론 답답했고 다른 한편으론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이건 기계를 파는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가치를 지키는 자부심이었죠. 그때 박사님은 가방에서 작은 천 주머니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음식물 분리 도구가 들어있었답니다. 예전에 가정에서 쓰던 초기 모델이었대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됐어요. 작고 단순하지만 뜻깊었답니다. 그 도구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반짝이지도 않고 값비싸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시간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뉴욕팀 모두가 말없이 앉아 있었고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해결책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날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다고 느꼈어요. 우리는 기계를 사는 대신 이 시스템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진짜 시스템, 사람의 습관과 교육, 정성과 철학이 깃든 그 시스템을요. 한국에 온 이유는 시스템을 사기 위해서였지만 제가 얻은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중에 대한 교훈,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래가는 가치를 만드는 법.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겉모습은 그대로였어요. 거리엔 여전히 소음이 가득했고 택시는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커피잔을 들고 바쁘게 걸었고 모퉁이마다 쓰레기 봉투가 넘쳐났습니다. 여전히 음식물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시청으로 향했어요. 시장님과 그 팀을 만나 제가 본 것, 느낀 것, 적어온 노트와 사진까지 전부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기계만 가져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배워야 해요. 그들의 가치관과 습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신경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시장님은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죠. 우린 지금 당장 결과가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빠른 해결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도 처음엔 작게 시작했답니다. 아파트 하나에서, 동네 하나에서, 가정 하나에서요. 놀랍게도 시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하여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 지역을 골라 한국에서 봤던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들여왔어요.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고 색깔별로 구분된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림도 넣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학교에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에 환경교육을 포함시켰고 학생들끼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회를 열기도 했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혼란스러워하거나 불만을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맑아졌고 거리가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꼈어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며 자발적으로 서로 도우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도 한국식 재활용 기계로 동네 숨통이 트였다는 제목의 보도가 나갔답니다. 더 많은 학교가 참여했고 더 많은 기계가 설치됐어요. 사람들이 코를 막던 음식물 쓰레기는 이젠 퇴비와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학교 환경 동아리에도 가입했답니다. 이제 그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미소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젠 믿게 되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하나하나가 우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요. 1년이 흘렀습니다. 뉴욕은 전혀 다른 도시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여전히 교통체증은 있었고 거리도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엔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깨끗함, 그리고 희망. 한때 도시 전체를 뒤덮던 그 끔찍한 냄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재활용 기계들이 여러 지역에 설치되었고 예전엔 불평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남은 음식을 따로 버리라고 말했고 선생님들은 퇴비와 청정에너지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악취로 가득했던 공원에는 푸른 잔디가 깔리고 맑은 공기가 감돌았답니다. 직장에서의 제 역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쓰레기 처리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국제환경협력을 이끄는 새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환경협력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우리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뉴욕의 중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해 재활용과 음식물 처리 시스템을 직접 배웠고 한국의 학생들도 뉴욕을 찾아 자신들의 습관을 나누고 우리의 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공유하고 희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이 우리에게 기계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소중한 걸 가르쳐 주었어요. 습관을 기르는 법, 음식과 사람, 지구를 존중하는 마음, 버려지는 것에도 정성을 담는 태도. 그들이 알려준 건 기술이란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미래는 거창한 결정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려. 작은 실천들, 하루하루 쌓이는 습관들, 그게 바로 미래를 만드는 힘이랍니다. 뉴욕의 희망, 세상의 희망, 그리고 조용하지만 깊은 지혜가 다른 나라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다는 희망. 우리는 단순히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음식물 쓰레기에서 비롯되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